옛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지금과 다르게 고대 인간들은 문명이 아닌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야생의 삶을 통해 험난한 환경과 위협, 굶주림, 재난과 기아, 질병 등의 위협들을 겪으면서 사냥과 수렵으로 먹을 것을 구하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험난한 삶 속에서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 이외에도 어떤 누군가 초자연적이고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가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고. 그들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의 험난한 삶을 도와주기를 이들에게 요청하고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존재를 자신들의 위로로 삼고 그러한 믿음과 기원, 신앙과 조복이 곧 신에 대한 추론과 묘사로 묘사는 읽고 예술과 신앙으로 종교와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를 따라 발전하였습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굴 속의 벽화를 통해서 이러한 주술과 기원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자신들이 낮을 사냥한 혹은 사냥하려고 하는 동물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자신들의 무기인 창과 칼, 돌 따위로 그림을 내리치며 사냥이 잘 되게 해달라는 소망을 빈 것입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면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크게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사냥과 수렵에 대한 큰 풍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문명이 발달하면 농사와 목축, 길쌈과 재련에 대한 풍요와 기술의 발전, 성과를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예술의 분야가 각자의 생 속에서 자리 잡고 직업이 되어 인류를 발전시키지요. 예술과 철학, 신앙과 종교는 곧 인간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감성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신을 추존했을까요?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신과 인간과는 다른 존재를 섬기고 추앙하고 숭상합니다. 노골적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둥과 번개, 비와 바람, 하늘과 별, 땅과 바다, 숲과 들판 등 자연에 관련한 것들,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가 생겨나고서는 문명을 관장하는 신들,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과 존재들, 공기와 대기, 두려움과 공포, 전쟁과 사륙, 사랑과 가정, 율법과 재판, 권력과 돈, 상업과 무역, 항해와 여행, 죽음과 저승, 출산과 결혼까지도 그들은 이러한 개념에 대한 자신들의 현실적인 여건 해결을 바라며 혹은 이러한 신격들과 관계를 맺고 원하는 것을 얻기를 위하여 해결책을 고안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세상에서 주술과 마법이 등장했습니다. 주술과 마법이 등장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 고대에 발명된 주술과 마법들은 사람들의 욕구와 즐거움, 만족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술과 기원은 곧 아름답고 섬세한 도자기와 장식들, 으리으리하고 튼튼한 건축과 집, 근사한 국가를 만들어 번영하기 위해 서로의 힘을 겨루는 국가 간의 분쟁과 재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물건들을 만드는데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술이란 미술의 시작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바로 이 신비한 힘으로 윤택함을 누리기 위해서 소망과 기원을 담아 그런 감정으로 시작되었던 미술은 점차 인간들의 삶에 뿌리 내려 발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생에서도 사용되었으면 내세에서도 똑같은 것으로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이런 미술품들은 신을 위해서는 신전으로 지어지고 인간을 위해서는
현생에서는 살아갈 집이 되며 내서에서는 인간의 육신이 깃대 무덤과 부장품을 만드는 기술로 발전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누리던 것들을 모두 전처럼 다시 누리기 위해서 다시 부장품으로 가득 채워넣는 경우도 있었고, 특별함을 위해서 왕 자신을 곧 신의 사자라 부르며 신의 자손이라는 정당성이 있는 이야기 설화를 만들고 권력의 정점에 눌려서 숭배를 받으며 살다가도 내세에서도 영원하기 위해서 무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의 건축, 내세를 위한 건설, 아름답고 호화롭게 꾸미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저승으로 떠나게 되면 사용할 물건들도 그를 가호할 것들도 심지어는 그를 모시고 살 하인들도 미술품으로 만들어져 그들은 살아생전과 같이 죽어서도 권세를 누리는 보호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문과 부적, 종교의 의식이 이때에 배달하기도 했지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부장품 파피루스, 중국의 진시황릉과 군인의 모습을 한 병마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미술의 기조는 현대의 영광과 인간의 내세의 편안을 위해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 중세시대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교에 하느님을 믿는 종교가 전파되어 이 종교를 통한 미술이 널리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성화와 성모상, 유리와 크리스탈, 보석의 공예로 아름다움과 경건함을 통해 신께 바치며 그들이 새기는 신앙을 노래하는 문자들. 사람들은 이전의 신, 즉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등장하는 종교와 북유럽 신화의 전사들의 신과 켈트 지역의 요정과 정령, 자연과 아름다운 페어리를 숭배하는 대신 자신을 도우며 현실에서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신을 원했고, 설령 인명피해가 나거나 재앙이 있다 한들 그런 신앙과 공존하며 살아갔던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신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신앙을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느님이 등장하는 종교로 인해서 유럽과 남미, 다신교 신앙에서 유일신으로 전환되어 전파됩니다. 이 시대의 미술은 하느님과 그의 천사들, 신부들과 교황들, 왕과 학자들, 그리고 신앙을 숭배하는 이들, 이런 이들을 중심으로 그려지며 이를 의뢰하는 권력자들의 중심으로 예술이 돌아갔습니다. 즉, 이 시대의 미술은 종교의 전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인간들은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신과 그들의 권속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규칙과 법칙적인 절대적인 사고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과 신을 벗어난 세상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실존적인 중심의 탐구, 사고를 하면서 이러한 힘과 현상들을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찰을 바탕으로 역사와 지혜를 탐구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 중국의 사상가들, 아시아의 유학자들, 그리고 서양의 신학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과 철학과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의 미술 또한 역사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요. 이전의 신앙과 억압적이고 금욕적인 실제 인간의 삶을 그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성화와 기도, 신성함 등의 몰두가 되어 있던 기법들에서 그들은 벗어나
자유로운 미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전의 복고, 풍부한 감정 표현과 자유로운 몸짓을 그릴 수 있는 그리스 신화와 예술을 숭배하는가 하면 자유로운 욕망과 쾌락과 인간의 삶, 그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희노애락, 흔하디 흔한 거리의 풍경들을 쫓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욕망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화가들이 생기고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간 본위의 사상,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상 속에서 이성을 중시했지만 인간의 욕망 또한 충실했던 그리스의 문화 역사를 따라 헬레니즘이 대두되고 본인의 욕망과 충실한 인간의 욕망 표현을 위한 쾌락의 미술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대도 지나고 미술을 신앙과 왕권, 종교와 정치에서 인간이 거의 완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이 벗어난 시기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자 다시 권력을 위한 미술이 등장합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그렇게 부르는 짐이 곧 태양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신 안에 왕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기억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는 아주 왕권이 강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왕의 권력과 통치를 위해서 화려함과 아름다움, 강렬한 인상과 위험을 남길 만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미술이 발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찌그러진 진주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바로크 미술입니다. 이어서 로코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코코는 말 그대로 프랑스 혁명이 있던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마리 앙투아네트, 그의 남편 루이 16세,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런 왕족들이 살아가던 시기에 발전되었던 미술으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그러나 바로 그 시대처럼 무조건적인 위엄과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권력성의 상징보다는 섬세하고 화려한, 보다 간략한, 바로크보다는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낸 이 로코코 미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이 로코코 미술을 주도하여 발전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랑스의 마담 퐁파두르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도 곧 끝이 찾아오고 맙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의 미술은 막을 내리고 차례차례 새로운 미술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자연주의와 인상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고전주의는 이전의 시대로 복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헬레니즘 복고 운동과는 다릅니다. 바로 이 시기의 고전주의는 욕망과 쾌락이 아니라 이성을 중심으로 하였고, 그래서 규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미술은 비례와 형식에 맞춰 정형화된 양식을 잘 그리는 것을 최고의 작품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신고전주의는 이 고전주의와는 다르게 그들도 그리스 로마의 예술을 이상향으로 여기지만 고고학을 함께하여 역사적 사실을 기반한 그런 실존적인 양식과 지나간 예술들을 숭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낭만주의는 지나치게 이성과 정형화된 양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고전주의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자신을 창작자로서의 일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전된 미술입니다. 이들은 고전주의자들의 계몽사상에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계몽사상과 맹렬하게 대립하는 그런 낭만주의입니다. 이 낭만주의는 이상적이고 최고라고 부르는 낭만화의 끝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극단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파시즘의 미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차례차례 팝 아트와 비디오 아트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야수파와 입체파, 추상파 등 또 다른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여 현대 미술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현실주의와 초현실주의로 또 반복을 하지요. 인류의 미술의 역사는 이상과 현실, 내가 처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윤택함을 얻기 위한 것을 시작으로 하며 인류가 보기에는 그때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원하는 걸 행하는 형식으로 구현하는 예술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대의 우리들도 그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석할 뿐 실제로 그 미술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해석하고 예술을 배우고 신화를 배워도 우리는 그들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살아간 이들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술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표현했든,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고, 어떠한 재료를 썼든, 인간은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서양의 미술, 고대부터 현대의 미술까지 지금까지 마녀 아르투벨라의 스페셜 서양 미술사 ASMR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